네. 오늘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 논평하는 오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문도 연세대학교 겸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문제 짚어볼 텐데요. 전기현 평론가, 부동산 금융 전문가거든요. 이분 진짜 사업도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진짜 아닌데 오늘 보조를 좀 잠깐만요. 좀 출연했습니다. 조용히 좀 예, 해주세요.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문도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겸임 교수 네. 하시는데 무슨 과에서 지금? 정경대학원에 이제 금융부동산학과가 한 네. 4, 5년 전에 이제 개설됐습니다. 네. 경제학과에서 이제 금융부동산학과로 바뀌었는데 그때 네. 이제 제가 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네. 자, 우리 정기현 평론가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여러 주제로 나오니까 죄송하기도 한데 네, 제가 맞습니다. 보조를 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네. 자체가 3%가 지금 넘었습니다. 근데 한은 네. 총재는 앞으로 더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교수님 모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뭐 하는 총재의 그 워딩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금리를 조절할 상황이 아니다. 네. 주변 국가,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주변 그렇죠. 국가의 어떤 기조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통에 대해서 이미 부동산뿐이 아니라 뭐 환율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네. 예전에 뭐 하지 않던 표현인데 한국은행 총재들이 좀 다급하셨나 봐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미래 이제 국민들한테 경고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이 뭐 안전하다, 뭐 또 추경호 장관이 계속 뭐 괜찮다, 네. 제2의 IMF 신호에 대해서도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그 기조에 맞추셔가지고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거기에 이미 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군요. 이거 앞으로 심각하겠다라는 신호를 이미 시장에 다 줬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마음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나 큰일 났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 있고 40%까지 인하돼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얼마 전에 해서 어디서요? 보도가 됐던데요. 40%까지 예, 얘기를 예. 원장관님께서 네, 원희룡 하셨다고요? 장관이. 예. 어디서요? 제가 들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10% 아닌가요? 10%? 40%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실 되게 좀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또 이제 앞으로 좀 불안해하셔야 된다고 말하니까 정말 더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아니죠. 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정상하다. 예, 이미 거품이 너무 많이 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시장이 이제 뭐 거의 경색되는 수준으로 가버렸으니까 네. 좀 조정이 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기현 그 평론가? 조정의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간에 그러니까 조금 예, 전에 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정상화된다고 하면 그 정상화의 이제 기준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거는 뭐 언제쯤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화다. 시점을 말씀하시네요. 폭을 지금 현재 이제 2022년의 시점에서 음흠. 최근 한 이제 2, 3년 사이에 부동산 값이 폭등했지 폭등했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폭등의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화냐? 그 가격으로 예, 보시면 가격으로, 이제 예, 좀 예. 민감하실 텐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 올리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쉽게 판단하실 게 뭐냐면은 저기입니다. 그 HAI라고 그 주택가격 부담지수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중간 소득을 평균 가진 분이 중간 수준의 주택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네. 그 비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비율이 작년 말에 이거 좀 203을 넘어섰습니다. 네네. 그 얘기 뭐냐면은 수치로 계산하는데 100일 때 비율이 한 25%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25%를 네. 주택 원리금 상환에 소요될 때가 100이라는 수치고 200이면 50%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연합이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네. 45 정도가 제일 최고 고점이다. 임계점이라고 이미 데이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50을 넘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그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가 100인데 꼭지예요. 100이라는 수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작년 3분기 때 이미. 그러니까 지금 드릴 말씀 뭐냐. 주택가격 부담 지수가 안정적인 때를 돌아가 보면은 120에서 130 수준입니다. 네. 그것도 안정적인데 근데 이제 미친 집값이라고 할 때 노무현 정권 때 그 2007년도죠. 마지막에 그 미친 집값일 때 그 수치가 163을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2030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뭐 변호사님이나 대표님이나 다 아시잖아요. 그때 미친 집값이라고 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죠. 163인데 작년에 2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 한 수요가 따라갈 수 없는 가격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려면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 130이 돼야 되는데 시간의 차이겠죠. 네. 그러니까 몇 년이다 이렇게 딱 얘기 드릴 게 아니라
미국이 일단 정리되고 나서 우리한테 전이가 돼가지고 조정 과정 속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120, 130 내려가려면 시간이 좀 길게 걸리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갭 투자하신 분들이 물건을 내놓고 싸게 팔아야 되는데 네. 지금 카페들이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버티자가 좀 많습니다. 그 그렇죠. 와중에 이제 못 버티는 분들이 지금 물건을 내놓은 건데 네. 그 내놓은 가격들이 10개가 나오면 2개만 거래되는 금매 내놓지 나머지 8개는 옛날 가격을 고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내년, 후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국내 상황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변수 터질 때마다 부담 지수를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게 좀 내려온다 싶으면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30대 가면은 아마 정부에서는 완화 정책을 쓸 것이고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점이 이제 바닥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정부에서 완화 정책, 부담 지수는 120, 140대로 막 내려올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2년이 될지 3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조금 네, 전에 잠깐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서울 40% 더 내려야 된다 단독 인터뷰가 서울이요? 있었고요. 서울만? 네. 2022년 9월 18일에 여기가 중앙일보인가요? 9월 28일이요? 네, 인터뷰한 게 중앙일보랑 단독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거 좀 거기서 이따가 찾아서 40이라고 올려주세요. 썼어요? 네, 40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러신지. 말씀을 이거 제가-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말했다고. 혁신적인데요? 교수님 지금 이제 네. 한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 지금 한 200 정도 되는 수치가 120, 130 정도로 내려갈 것이다. 네, 그게 네. 저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상인데 받칠 거예요, 정부에서 아마 완화를 그러니까 써가지고. 그러면 거의 한 4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옛날 맞습니다. 그 네. 완화시킨 게 그때 받쳐준 게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그거 아니었나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때가 이제 120으로 막 내려올 때 예.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뭐 택지 개발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들어가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공급 다 막아놓고 빚내서 집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돌아가죠, 상승으로. 그렇죠. 그 전세 대출까지 또 확대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은 맞아요. 아시겠지만 원래 전세 대출의 기본은 이제 취약계층이나 청년계층의 이제 근로자들이 목돈이 없어서 이제 뭐 생활을 하는데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근로자 및 서민금융에 관한 지원한 법률에 들어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1억 정도죠. 근데 그게 이제 MB 때 한번 2억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또 올렸는데 액수를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유주택자까지 전세 대출을 풀어준 겁니다. 2015년도에. 아,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보를 들으면 이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세 대출을 받고 집을 갭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게 이제 투기 수요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학습이 된 겁니다. 이제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질 수가 없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엄청나게 올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네. 제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이제 대구에 집이 있는데요. 네네. 대구 수성구에 뭐 33평짜리 아파트가 한 16억까지 갔거든요. 네. 최근 보니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근데 네, 이미 많이 40%가 떨어졌네. 빠졌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미 빠진 거예요. 지금 이 대구는 시장 그렇습니다. 상황을 네, 대구는 그래요. 아니 뭐 서울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아까 특정한 시점부터 지금 지난 2, 3년 동안 거품이 많이 끼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거품이 끼어서 내려가는 거를 하락으로 볼 거냐 정상으로 볼 거냐. 저는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정상화로 있죠. 말씀하지 항상, 예.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제가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왔을 때는 네, 네. 지금 현재 양태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분양가 아파트 뭐 한 3, 4억 했던 아파트가 지방 같은 서울에서 보면 한 뭐 6, 7억 정도 네네, 했던 게 그렇죠. 실제로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한 20% 이상 떨어져서 입주할 때는 소위 말하는 마피가 맞습니다. 예. 한 20, 30% 붙었던 거 말이에요. 그렇죠. 붙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하락 국면으로 간 것은 분명하고 하락세도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예. 그 가격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떠받쳤던 것에 대한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회고라 그럽니까 하여튼 회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2008년도에는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집값이 폭락하는 장 이제 이런 것하고는 좀 구분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뭐 대표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아까 부담 지수도 높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내부의 가계부채 수준이 뭐 대표님도 아시지만 여러 가지 대표들 중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네. 미국이 141대 버블 터진 거고요. 그게 글로벌 어. 금융위기가 일본이 137일 때 터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때요? 대한 170 넘었습니다. 그럼 이미 제가 터졌었어야 이거 되네요. 매번 뉴스에 내달라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비교를 해본 분들 없겠죠, 저처럼. 네. 그리고 이제 피케티 지수라고 또 있습니다. 피케티 지수 뭐 피케티 많이 지수요? 들어보셨잖아요. 네. 21세기 저분들. 그 아이러니한 거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피케티가 이제 2015년에 히트를 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네. 그래서 월가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피케티 지수 발표합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이제 부의 양극화의 문제, 또 버블이 터지는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정확하게 인정을 해가지고 네. 다들 발표해서 한국은행도 그때 2015년도가 16년도에요. 언론상에 보시면 피케티 지수를 우리도 좀 고려하겠다 발표하고 뭐 지수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상황에서 피케티 지수란 네.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국부를 기준으로 국민 네.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네, 그래서 네. 이 지수가 높을수록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씀을 네, 네, 지금 네. 하시는 거죠. 1년간의 국민이 번 순소득에 대비 현재 자본의 상태인데요. 두 가지 완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완은 이제 가계 기업 정부를 다 합친 거고 네. 정부 이쪽을 빼고 가계 기업 비영리 단체만 합친 게 이제 투 수치인데 네. 둘 다 수치를 비교해서 말씀 올리면은 미국하고 뭐 이태리 피그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스페인, 이태리에 터질 때 그쪽의 지수를 보면은 네. 7 정도입니다. 아. 7. 그리고 일본이 터질 때가 6.9 정도 됐어요. 터질 직전에. 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6.7 몇입니다. 고수치로는. 근데 이제 피케티 지수 2에 해당하는 거는 피그 사태 7, 8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10일이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한국은행하고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국민 대차 대조표를 발표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애도 물어봤습니다. 전화해서. 다 인정하죠. 네네. 좀 위험한 안다. 발표 좀 해달라. 자기들은 못한다. 알지만 고려만 하고 있다. 그걸 그래서 이제 발표하면? 그거를 나름대로 한 것이 금융안정 보고서에다가 FVI라고 금융 취약성 지수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수치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세 분야가 있고 합하면 이제 금융 취약성 지수예요. 그대로. 금융 취약성 지수가 한 60 평균이 나오는데 그걸 부문별로 하니까 부동산이 100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용히 썼어요. 거기다 3분기 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매번 보거든요. 나올 때마다 100 한 20페이지 되는데 다 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건 뭐냐면 101이라는 네. 수치가 없습니다. 네네. 끝이에요. 부동산 금융 취약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미 네. 한국은행이 다 정리를 했고 네. 그때부터 이번에 간두신 고승범 위원장 있잖아요. 네. 고승범 위원장이 전세 대출도 DSR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했던 부동산 서울 집값 특히 40% 이상 떨어져야 된다. 네. 지금 바로 나옵니다. 서울 40%더 내려야 된다. 단독 인터뷰. 이게 9월 28일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지금 보면 재건축 규제 등을 정상화해서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고 집값 하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 지금 현재 집값이 적정 가격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제목은 40%인데 본문에 있나요? 본문에 나오죠. 이제 내용으로는. 어. 그러니까 제목을 뽑았겠죠. 9월 28일이요? 네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게 유튜브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집값이 폭락되니까 여기에서 뭐 연끌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 2, 3년 사이에 폭등했던 집값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IMF를 맞았던 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현장에서 드는 느낌은 이런 겁니다. 네. 지금 1가구 2주택 수요가 2008년도에 소위 말하는 갭 투자 통해서 막 여러 채 샀어 피 붙여서 팔고 또 돈 벌고 했던 이런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1가구 1주택 중심이고 불가피하게 한 채 정도 더 가지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팔거나 뭐 정리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됐던 걸로 보면 네네.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실물 쪽에서 느끼는 감은 과거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체력 이런 것들이 훨씬 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는 것은 정상화의 과정으로 봐야 되지만 한 2, 3년 전에 가지고 있던 집값조차도 더 떨어질 것이냐 이것은 좀 더 봐야 된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금리라는 것이 결국 시중에 유동성이 워낙 많이 지금 이제 풀려 있으니까 이 돈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걷어들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걷어들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영원히 금리를 오른 상태에서 국가가
재정 정책을 운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 올릴 수는 연말이냐 없죠. 또는 내년 1, 4분기냐 늦어도 내년 2, 4분기 정도에서는 금리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 최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이제 의견을 보면 좀 전에 그 보여줬던 화면 그건 전망이죠. 보세요. 예, 전망 잠깐만요. 이제 네. 화면 잠깐 보시면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지금 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각하다. 경기 1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 거래량 보면 전년비 71.5% 떨어졌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경기도도 네, 저희가 지금 실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항감이 생겨가지고 나 거래 안 해버리겠다. 집주인들이 아예 그냥 집을 또 그냥 딱 걷어들이는 저런 심리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거래량이 떨어지는 거래량이 원인을 떨어진다는 설명하는 것은 거만. 이거는 저 집값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집값이라는 게 집단적인 심리 게임이고 사고 파는 문제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적은데 가격이 확 떨어졌다 간혹 네.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이걸 전체로 볼 수 있느냐? 또 지금 우리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대구 올랐죠.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같은 데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럼 오른 것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았느냐? 또 그것도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호가만 현장에서 있는 거예요, 느끼는 것은 네. 호가가 만들어낸 거품들이 결국 제거되는 상황 아니냐. 그럼 노변도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네. 옛날보다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몇 억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스스로 체감할 때는 와 집값 떨어져서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예전에 내가 최초에 샀을 때 그 값까지는 아직 안 컸네? 뭐 그러면 떨어진 것 아니지. 그 최초에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네네. 그 투자 금액을 까먹을 정도로 떨어졌느냐 아니냐의 게임이니 물론 이제 최근에 집을 산 분들은 고가의 상투를 잡아서 손해가 엄청 나는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겠지만 네.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절대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최초에 본인이 매입했던 가격과 지금 떨어지는 가격을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투매가 생기려면 그 값조차도 지킬 수 없다. 그 값조차도 지킬 수 없다. 이러면 투매 현상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기간 좀 가지고 버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아, 드는데. 네. 그거는 이제 부분에서 보셨는데 이분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16, 17, 18년대 매입을 하신 분들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40%가 내려도 손해가 안 나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갈 걸 생각하고 자기가 또 전세 보증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다 커버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걱정하는 그분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가요. 가고 네. 또 실제로 카페들에서 보면은 버티는 거에 대한 계산 방법까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5년, 뭐 3년을 간다 했을 때 할 때 우리 최근에 대출 현황들이 역전세 들어보셨잖아요. 네. 역전세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출길이 다 막혔는데 정부에서 묘하게 뭐 잘 모르시겠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예외로 해가지고 1억까지 또 증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현장 상황을 보면은 네. 전세돈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은 5개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버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소득도 있어. 근데 이제는 좀 두세 개는 전세를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메꿀 길이 없으니까 대출이 들어온 거예요. 3천원 생활안전자금으로 해서 메꿔놨어요. 나는 그분들이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버티는 분들, 좀 여력이 되는 분들은 이미 4년을 계산하시더라고요. 현장 상황. 버티겠다? 네, 4년 뒤에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 거죠. 네. 중요한 건 4년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니까 그렇죠. 소득이 없거나 뭐 기업체에서 중간 소득인데 갭투자 이 얘기는 아시겠지만 대학생 동아리도 많거든요. 갭투자들 많아요. 네. 그 친구들이 못 견디거든요. 항상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심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나오는 매물들이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패닉셀링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지금 버티는 분들과 상관없이 시장은 하방으로 가요. 분위기 자체가. 버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네, 못 견디는 그거는 이제 사람들 그냥 버티고 때문에 계신 거고 내릴 그 전에도 수밖에 마찬가지죠. 없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올라갈 때도 네. 어디는 그냥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팩트들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팩트냐? 예를 들면 2018년에 산 분들이 보통 고정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 80%가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 중에 변동금리가 있고 그 안에 혼합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네, 혼납형 있어요. 아실 거예요. 혼합형에 대출할 때 2017, 18, 19년대 받은 분들이 다 조건이 뭐냐면 1년에서 5년 거칩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네. 1년 거치겠다, 내가 이자를 내겠다든지 5년. 그럼 최대가 5년이잖아요. 네. 그럼 계산이 나오죠. 내년에서 역으로 5년을 가면 몇 년도예요? 2018년도입니다. 18년도에 샀는데 여유가 있는 분들조차 그때 2%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근데 오르니까. 2배 반, 3배 가잖아요. 네. 그럼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말고 서핑 타는 레벨 말고 그 다음 이제 중산층 레벨에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화면에서 우리 자료 화면을 봤는데요. 네. 4억을 빌리면 300만 원 이자 부담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신용이 좀 약하신 분이고 네, 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물량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그러면 계산을 하잖아요. 네. 2년 이자를 낼 돈을 계산해 보면 지금 터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똑똑한 스마트한 젊은이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동산에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복비를 2배 드릴 테니 빨리 팔아주세요. 왜? 그래도 미치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털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계산이 나오니까 그분들이 지금 시장을 리드하는 거지.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전혀 시장 요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댓글 좀 읽고 가겠습니다. 네. R23CS님 호주 계시나 봐요. 호주 네. 기준금리 8%, 홈런 고정이자 5%대, 변동이자 6%대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우리 오늘 기준금리가 3% 넘었지 않습니까? 보통 주택담보대출 요즘 6%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에서 6% 정도. 5.9에서 6.5. 네. 상단은 7.5입니다. 네, 한국. 근데 상단은 8%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또 이제 있더라고요. 무조건 가죠. 예. 그렇죠. 자, 목포 거시기님께서 고금리 플러스 경기 침체는 장기 침체를 말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급급매라도 실거주 아니면 사지 않는 게 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면 호갱이죠. 예.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지금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파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기가 여력이 되는 분들은 3년을 계산해서 이자 계산 한번 해보시고 계산을 그러면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자기 지역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네.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 인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 3년 동안 물량이 6년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공급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주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럼 네.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겪었던 예전에 막 현장들 들어와 사세요 난리 납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도에는 많이 안 나와요. 그냥 많이 내려갔다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 현장을 가보시면 심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보도가 많이 안 나는 게 잘 모르시는데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지금 그 현장들을 가보시거나 대출 영업하시는 본부장들 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LTV 80% 풀었잖아요. 그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 거래량이 버텨서 안 산다.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계신 거고 나머지 분들이 팔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금매만 팔린다는 기사도 제가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금매만 팔렸으면 나머지 버틴다는 분들은 호가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서초동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59제곱미터가 그 유명한 서초 레미안 그쪽이 59제곱미터가 한 4억이 내라는 게 팔렸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뉴스에 떴어요. 떠가지고 기자들이 또 연락이 와요. 급한 거 뜨면 연락이 오면 제가 또 체크하고 분석을 하는데 매물이 한 5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얼마에서 얼마가 된 겁니까 이게? 25억에서 20억으로 팔렸는데 25억에서 20억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갭이 빠진 것도 있어요. 예. 중요한 건 그러면 기사에는 금매만 나간다는데 아니죠. 매물들이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건 보도 정확성이 떨어진 거고 부동산 기본 원리에서 금매가 된 가격이 그 시장에서의 최고가인 겁니다. 절대 매수자들은 이거보다 더 비싼 걸 뭐 10% 이렇게 안 삽니다. 여기서 1, 2%는 사도. 그렇군요. 그 시장 형세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년에 금리의 상단인 미국이 5%를 보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오늘 CPI 물가지수 발표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했거든요. 어제쯤에. 뭐 아시겠지만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6개월 뒤에 물가지수를 올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골 때리는 사람 계속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게 쉽게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 물가 이런 것도 보면 그 우크라이나가 미를 선물하지 않습니까? 식량도 선물이 6개월이에요. 6개월이니까 6개월 전에 샀던 전쟁이 3월에 났으니까 6개월 9월이니까 9월에 어떻게 버텼는데 미래 선물에 대해서 기약이 없는데 중요한 건 내년이에요. 씨도 못 심었잖아요. 전 세계 밀가루 식량의 35%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파종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자꾸 뭐 조지 소로스나 이런 양반들이 이번엔 다르다, 뭐 처음 겪어보는 위기가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 저는 동감하는 편입니다. 제가 부동산 쪽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동조화 현상이 생겨서 지금 집값이 이제 폭락하지 않습니까? 폭락을 쭉 하면은 뭐 전국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다 떨어지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부산 양정의 자이더샵이라는 뭐 SK뷰 아파트가 여기가 지금 경쟁률이 58대 1을 넘어섰더라고요. 청약 경쟁률이. 그러면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는 지금 전체적으로 폭락장 같으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청약률이 현저히 좀 감소해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조정적으로 풀었잖아요, 부산은. 분양 전에.
풀었으니까 부산에는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해도 되나? 전국에 이런 펀드 배팅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이러니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주세요. 그 저희만 그룹들이 떴다방들이 간다는 겁니다. 떴다방보다 한 레벨 위에 다 예. 자금도 있고 뭐 예. 연봉 2억 3억 가진 사람들의 모임들이 많습니다. 예. 펀딩들이 그 팀들이 뜨면 그저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걸 아직은 알고 있지만 하는데 중요한 건 양정이다 풀었잖아요. 네. 이거 진구거든요, 부산 진구. 예. 58대 1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런 게 진구가 나왔죠? 2년 동안 수원 아까 말씀드린 인천처럼요. 물량이 엄청 쏟아집니다. 이제 입주 물량, 분양 물량이. 그러면 2, 3년 뒤면 뻔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 펀딩 멤버들이 밑에 일부러 주가 부양하는 움직이는 것처럼 네, 작전주처럼 그렇죠. 지금 작전 부동산이 이거 들어간 100% 거예요? 이제 계약할 때 미계약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아. 로얄 측만 싹 빼고 네네.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면 네. 간단합니다, 대표님. 실거주자들이면 58대 1이면 다 계약해야죠. 네. 그렇죠. 근데 본 계약 때 만약에 빠지는 게 나오면 뭐예요? 작전이 들어간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근데 부산은- 작전이 있는 걸 몰랐네. 모르셨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바쁘시니까 떴다방들이 뭐 변호사님 단기 차익을 노리고 뭐 가는 네, 사실 경우는 오늘 많이 과천에서도 뭐 듣는데, 80몇 대 1이다 이런 얘기 나와서 네네. 집집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음. 정말 무책임하고 나쁜 기사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위치에 네. 따라서 네. 브랜드에 따라서 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취사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서 네. 뭐 저는 정확하게 이 부산 양정의 아파트가 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네. 보도 내용만 보면은 차별화된 아파트는 그래도 58대 팔린다. 1만 담당하는 거예요. 네, 58대 1만. 예. 58대 1을 채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되게 그 주민등록등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뭐 청약 딱지 산다, 통장 산다, 주민등록번호 산다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얼핏. 그거 네, 다 그렇죠. 이리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넣으면 돼요, 그냥. 넣으면 청약률 올리는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좀 타이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온라인으로 청약하잖아요. 네. 그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성 58대 1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부산 어제 기사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최저 푹푹 떨어져 그 기사 뚝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매치가. 네. 시장 상황은. 요거는 이제 아니, 좀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요 얘기 하나가 오늘 제가 기사를 그러니까 오늘 건 네. 아니죠. 2022년 8월 10일자 기사인데요. 네네. 시세 차익만 10억, 죽줍 노린 위장 전입의 과천 몸살 이런 게 나오면서 다 가능합니다. 과천 자이 로또 죽줍 10가구 모집에 7,000명 몰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거 뭐 것도 더 작전 심하게 부동산이에요? 말씀드리면 박탈감을 느끼시니까 네. 그냥 돈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10억짜리인데 네. 12억을 올려도 꼭 그걸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사람이 10명인지 100명인지 모르지만 여기 1000개의 물건이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10명, 100명에 나는 팔겠지 하고 배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상승기에는 완전히 돈을 벌죠, 그분들이. 네. 하락기에는 이제 복걸복이에요. 저 빠져나가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은데 도망다닌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떴다방들이. 네네. 뭐 그런 게 조금 있으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게 하나가 들어와서 아, 한번 네네네. 여쭤볼게요. 교수님, 네. 빌라 재건축한다고 난리인데요. 이 시기에 재건축은 빌라? 괜찮을까요? 네, 빌라. 빌라 학교님께서 지금 질문 어느 지역인지요? 어느 지역인지는 안 올리셨는데 양재동인지 예, 지역을 올리셔야 된답니다, 핫두님. 네, 그럼 다시 완전히 다 다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대답 올릴 동안에 네, 네. 언론 인터뷰에서 2023년도에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2028년까지 집값이 최대 40%까지 떨어진다고 예측한 게 있습니다. 제가요? 아니 언론에서? 언론에서. 네네. 저는 한 6년까지 보고 있는데 2026년까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그럼 한 3, 4년이 피크입니까? 떨어지는 것이? 네,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 평균적으로 보면 IMF 때가 3년 반 갔고 글로벌 아. 때가 7년 갔거든요. 네. 그럼 3년 반은 무조건 가겠다는 기본이 드는데 그건 네. 외부 충격이었고 내부 충격도 있었고 외부 충격에 7년도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보다 가계부채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체력이 약했잖아요. 네. 펀더멘탈, 수요자들의 펀더멘탈이 지금 너무 약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좁아질 가능성은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네. 기사에 2028년까지를 아마 최장기를 본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맞죠. 요점은 40% 떨어진다는 거라서 질문은 이제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요 말이 맞냐? 네, 저는 그거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떡하죠? 우리 큰일 났네. 왜요? 아니 어쨌든 집값이 떨어진다니까 네.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영끌족들도 그렇고. 아니 1가구 1주택자분들은 힘들 일이 없잖아요. 그냥 세금 줄잖아요. 근데 대출 있는 분들도 많고 지금 그러면- 사실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치 전 국민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변호사님 그렇죠. 보세요. 예.
서울에 아파트가 170만 채 이상 있는데 네. 재작년에 9만 7천 채, 작년에 4만 5천 채 거래됐어요. 올해는 지금 한 1만 1,000개밖에 안 됐어요. 다 합하면 몇 개입니까? 15만도 안 돼요. 15만 중에 아시겠지만 군인공제조합, 우리은행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 은행 이런 사내기금 대출이 이자가 1%입니다. 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제 얘기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의 젊은 층들의 단톡방들에서 이 갭 투자 기법이 다 통해가지고요. 다들 모여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단톡방에서 다 같이 가서 막 5개 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숫자를 대충 계산하니까 그 반만 툭 치면 한 6, 7만 가구가 이제 그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네. 1%니까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6, 7만 정도 남잖아요. 서울만 쳤을 때. 그렇죠. 그럼 6, 7만 중에 영끌 하신 분들 중에 제가 지금 요새 정보를 보면 특히 기자님들이 또 많이 붙었더라고요. 네. 좀 여러 개 되신 분들이 더 오를까봐 걱정되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조금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기본소득이 되니까. 네. 그러면 남은 거 몇 명이에요? 지금 6, 7만 중에 한 반 빼면 2, 3만이에요. 네. 전국에 2,180만 가구가 있는데 3만 가구가 박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건 그것이 신용의 그 심리적인 것이 번져서 확대될 때가 문제인 거죠. 네. 다 같이 멘붕이 오는 거. 근데 그것만 정부에서 잘 컨트롤 해주면 제가 볼 땐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현상인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신규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한 거. 네. 그것까지 지금 여기에 가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말도 안 되겠냐 되죠. 이런 아니 얘기를 그거 하는 말이 거예요. 안 되는 게 250만 원 대통령 중에 공약이 말이 안 된다는 뜻일까요? 그거는 이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요. 250, 270만 할 때 전문가들은 다 웃었습니다. 뒤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짜 쇼를 하시네.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네. 그 전체 물량 중에 250만 중에요. 네. 88만에서 120만이 공공택지예요. 네. 그거는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도 보상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 토지 보상이. 네. 토지 보상의 정도가 지금 알기로는 현장마다 다르지만 전체로 그렇죠. 보면 한 60% 끝났어요. 네. 그러면 120만에서 60%면 616, 60만 70만 채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집이? 몇 년 6, 7년 뒤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참 없잖아요. 지나야죠. 예.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130만 원 어디서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 아까 말한 그리고 빌라 뭐 이런. 네. 그분은 강동. 그것까지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 뭐 일기 신도시도 뺐고 나머지 유휴부지예요. 네네. 근데 그것들은 다 뭐냐? 정부 땅은 유휴부지밖에 없어요. 그건 몇십만 채, 20만 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100만 채는 뭐냐? 재건축, 재개발 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이 정부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때 웃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88만 개라도 쳐라. 그것도 다 짓는 네. 것도 아닙니다. 네네. 공급이나 해라. 왜? 네. 그래도 노태우 정권 때 서울 도심의 수도권에 공급한 게 200만 원 중에 80만 채거든요. 네. 그때 인구가 1년에 50만 늘 때요. 네. 지금 안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50만만 정도 돼도 옛날에 비교하면 충격이 엄청난데 50만 원이라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님 지금 공약 잘 안 지킨 게 너무 많아서 더 말하기도 피곤하고 핫도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 하나만 빌라 믿어 무슨 짚고 동이에요? 끝낼게요. 무슨 동? 강동구 계시대요. 강동구. 강동구 동네가 많은데, 그러니까 뭐 암사동부터 해가지고 요즘 뭐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모아타운은 이제 모아 주택이 모여서 모아타운을 하는데 좀 네. 세월이 걸립니다. 세월이 그러니까 걸립니다. 그분이 지금 묻고 싶은 건 뭐죠?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데요. 재건축한다고 재건축하려고 난리다. 하는데요. 빌라가. 빌라가? 예, 예. 뭔가 불안해요. 이거 해도 됩니까? 이렇게. 그럼 그냥 동의하십시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동의하시렵니다. 사장님 집이시면 네. 동의하시고 네. 만약에 그 조합 추진위원회나 이런 친구들이 자꾸 돈을 거두면 그때는 브레이크를 거시면 됩니다. 돈 거두면 안 된다. 네, 그거 하다가 이제 돈만 빼먹고 하는 추진위원도 있고 만약에 잘하는 분들은 그대로 이어가거든요. 지역주택 조합 다 10년 정도 망해가고 보시면 있다고. 됩니다. 10년 지역주택이요? 아니 이분이 지역주택이라는 게 아니라 지역주택 조합이 요즘 망해가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요즘이 아니라 그거는 20년 옛날부터. 전부터 망해왔습니다. 이건 저희 시장에서 잘 모르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지금 벌써 또 9시가 넘어가지고 그래요? 예 저희가 계속 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이 시간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시 접촉자가 한 1,800명 가까이 됩니다. 어우. 인기가 점점 네, 높아지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아, 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님과 전기현 프로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